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워싱턴 발언에 대해서 교수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와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문정인 특보의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워싱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문 특보의 발언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our ultimate goal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e can start with freezing activities. Negotiation is all about the give and take. That is my personal belief. By the way, I do not speak for the government, okay? 네, 문정인 특보는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이제 좀 확실하게 긋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선이 그어지나요? 지금 문정인 특보 발언이 맨 처음에 이제 전해진 게 특파원 간담회에서부터 이제 전해졌잖아요. 예. 근데 누가 가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 거는 개인 자격으로 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제 특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멘토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무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발언 말고도 또 다른 발언으로는 뭐 내가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발언도 있었지만 뭐 특보라고 질문하니까 교수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특보라는 타이틀을 이미 임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촉받아서 임명이 돼 있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한미 정상회담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미국에 가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그 스테이터스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뉴스밸류가 그만큼 있는 건데 자꾸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 저는 문정인 지금 특보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이야기 우리 사회 내에서 얼마든지 저런 시각을 갖고 저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한 말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갈등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증폭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톤 다운 시키고 봉합해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시기,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시기나 상황 면에 있어서 좀 부적절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이 사드가 뭐 배치 안 된다고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외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모 원료가 필요하고 보다 더 정교한 발언이 필요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렇게 툭 내뱉어 버리면 그 서로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심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다. 그런 해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냐면요. 원래 제가 미국 있을 때도 저 위드로 그 윌슨 센터라는 자체가 아무나 그렇게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위드로 윌슨 센터가 갖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 자격으로는 절대로 거기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가적인 그 상당히 뭐 어떤 그 장관이라든가 또 상징적인 인물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쓰게 돼 있어요. 원래 윌슨. 그렇다면은 문정인 그 특보 같은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 만약 갔다면 그 자리에 서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일단은 개인적인 자격에서 한 말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성립이 될 수 없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또 쓸 때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첫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경우든지 그 한국에서의 첫 정부가 들어서면은 도대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간을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정인 그 특보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건간을 일단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건간을 읽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문정인 특보가 개인적인 자격이라 하지만은 그 오기 전에 벌써 안보실장도 만나고 다 만났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곧바로 이 사실 그 의제는 정해지지 않지만 그 지금 방금 전에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협상이라는 것은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 예. 뭘 주고받듯이 뭘 그다음 얻을 것인지 줄 것인지 이 부분은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뭐를 올려놓을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제도 지금 제대로 조율이 지금 덜 된 상태에서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주도권을 좀 그렇죠. 가지려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은 북한 압박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 주도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번에 그 사실 어제 그 원비어 예. 이런 좀 또 돌발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볼 때는 어쨌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적절치 않고 예. 매우 잘못됐다. 아무리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 같지만은 그 전략이 좀 허술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론 떠보기용 고도의 전략이었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어제 약간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 그건 뭘까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이 반발이 심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반발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은 이게 확대 해석이 되고 이게 또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29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 뭔가를 그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조기에 좀 진압을 하는 장면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 자체를 아주 뭐 경고는 했지만은 네네. 그걸 철회할 만한 그런 만큼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그 제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볼 때는 어쨌든 뭔가 좀 두 사람과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문정인 특보 간에 일단 뭔가 좀 손발이 좀 안 맞았다. 예. 의도는 굉장히 시도했는데 거였지만. 계산됐는데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정밀하지 이상으로 못했다. 후폭풍이 심했다. 그래서 조기 제압하는 그런 단계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여야도 좀 어떤 발언을 좀 내놨는데요. 저희가 함께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회담 전에 대통령 의중을 공개해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간 특보가 이렇게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것이 외교 파장이나 된 듯이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쭉 들어봤는데 여야는 좀 입장차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반응, 뭐 사퇴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요즘 야당은 습관적 사퇴 요구론자처럼 장명이 되는군요. 예, 행동을 하는데 네. 뭐만 있으면 뭐 조국도 그만둬라, 조현옥도 그만둬라, 청문회 장관 후보자 다 그만둬라, 뭐 지금 발언 한번 나오니까 문정인 또 그만둬라 그러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야당도 정말 사퇴에 꼭 해당되는 경우만 사퇴를 요구를 해야지. 사퇴를 요구했는데 사퇴 안 하면 그것도 체면이 없는 일이고 또 사퇴할 일도 아닌데 사퇴 요구를 자꾸만 하면 국민 눈에 보기에 좀 가벼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덮어놓고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본질이 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갖다 지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여당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허 소장님이 잘 비판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 예. 이야기를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만은 네. 추미애 여당 대표도 언론에 대해서 호들갑 운운하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는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예. 네. 비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니, 야당의 주 무기가 뭡니까? 그 발언으로 사퇴하라, 뭐 그 국회 중단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니 문재인 특보 보고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퇴하라고 할 만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위는 거기가 최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정인 좀 특보의 발언 자체가 지금 이게 한두 가지 지금 짚은 게 아니에요. 사드 문제부터 해서 협상 문제까지 그리고 한미 그 군사 훈련 축소까지 지금 발언을 아유 다양하게 지금 다 담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담을 수 있는 의제를 포괄적으로 거의 다 지금 오늘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의제 자체가 밖으로 이미 누출됐다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이미 사전에 다 보여주는 것은 이런 협상은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걱정이 돼서 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저는 이번에 야당이 이 안보와 관련한 문재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급히 지금 진화대 나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야당에서 잘했습니다. 예.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으니까 한미 간에 잘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결과는 책임은 누가 되는 거냐?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후폭풍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가 약간 네네. 비판하는 데서 그런데 네. 제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을 해야죠. 야당의 몫이고. 그런데 뭐만 하나 있으면 무조건 되고 사퇴 요구부터 앞세우는 게 좀 문제다. 그 발언의 내용의 잘못,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만두라고 그런 사퇴를 자꾸만 하니 듣는 국민 입장에서 사퇴 요구가 무뎌진다, 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저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자꾸 인사 문제 말씀하시는데 인사 문제는 왜 야당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는 그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인사 보따리를 딱 펴니까 예.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밀어붙이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야당이 뭐 지나치게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앞으로 이제 야당도 어쨌든 지금 당 대표가 결정이 나면은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조율되고 나름대로 정리되지 조율되고 않을까? 지금은 예.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다른 지금 부분은 뭐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외교안보실 이 지금 정의용 실장도 지금 제네바 대사 출신이고 오늘 그 난감표 지금 이차장도 지금 스웨덴 대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게 외교안보실이 이게 주로 이제 전직 대사관 출신으로 이게 이제 고공이 되다 보면 안보보다는 외교 중심. 외교 중심으로 네.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의 외교라는 것은 결국 안보하고 직결돼 갖고 안보와 연결해서 이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안보 쪽에 좀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어떻게 좀 평가하신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또 원비어와 관련한 그 입장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원비어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일단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일단 앞으로 남은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에
오늘 인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난관표 대사는 상당히 그 유능한 외교관 커리어 출신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외교부 쪽이 강경화 장관 이후에 다소 커리어 출신들의 보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예. 그 점에 있어서 좀 보완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안보 파트가 좀 소홀히 다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이미 정의용 안보실장 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유념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신임 그 1차장 같은 경우는 64, 38기로 네, 이상철 1차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안보실장 밑에 1차장, 2차장인데 예. 한쪽은 군, 한쪽은 외교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니까 네네. 그거는 난관표 지금 2차장이 임명이 됐다 그래서 특별히 안보가 취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 지금 라인이 안보실장 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원비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맞서 있으면서 뭐 납치 사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자국 시민이 거기 가서 무슨 정부 선전물 하나 들고 나오는 이유로 식물인간이 돼서 나와서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미국 정부나 미국 여론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그런 데 대해서 적절한 이해와 반응을 보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본 특파원을 지내고 그럴 때도 일본 시민들이 북한에 납치된 사건들이 네네. 여러 건 있었죠. 있었고 의심되는 사건도 있고 확인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북한 잠수정이 와가지고 해안가에서 무고한 선량한 일본 시민들을 갖다 납치해갖고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용을 하고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명백한 국가 테러입니다. 네. 그리고 원비어 사건도 북한이 모든 걸 다 설명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네네.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인권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심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다가 우리 진보 정권인 만큼 더더욱 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오토 원비어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네. 북미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북한이 보통 그 외국인들을 응유해서 미국과 협상력을 높여왔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을 그 응유해 갔다가 이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사실 말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은 아닙니다만 주로 외국에서는 이게 화전양면 작전을 하고 비슷하게 네. 응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고 예. 또 협상력을 높여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응유했던 사람들 풀어주면서 사망한 건 처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옥죄올 수 있는 예. 카드가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격분하고 있다고 그렇죠. 전해지고 이게 있으니까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 북한은 북미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그 북한을 그 문을 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가 전혀 단절이 돼 버리면은 남북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 돌발 사건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걸고 나올 건지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켜보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면서 일단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가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야당 때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 때 생각을 해서 서로 50%씩 양보를 해서 무언가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사실상은 과거 정권에서 무너졌던 인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는 청문회고 추경은 추경이고 법안은 법안이다. 정부 여당은 협치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무조건 야당은 따라와라. 이게 협치가 아닙니다. 네, 어제 아침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도 제가 국회에서 가보니까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김현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해야 되는데 불만 켜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5개 상임위가 일단 전부 정지된 거는 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 여야 모두 다 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국회의장 주재로 사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7월 임시국회를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6월 국회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고 미리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지금 여당은 보면 협치에 어떤 좀 큰 틀을 마련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케이스별로 도와달라 뭐 읍소했다가 좀 강공책을 폈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론 지지율이 높고 그걸 무기로 해서 상당히 그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의석수는 소수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그 에너지 소모가 많고 또 여당한테 그러다 보니 여당이 야당한테 뭐 내놓을 협상 카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고 계속 이제 뭐 운영위원장 자리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 갖고 작은 싸움은 계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를 봤을 때 지금 야당들이 그 당내 사정들이 다 뭐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강공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 사정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여야 모두 양쪽에 큰 정치인이 이 전국을 갖다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큰 정치인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더더욱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제 야당이 좀 전략 전술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계류 중에 지금 조대엽, 김희수 이 지금 후보들 그리고 김현미 이런 분들이 지금 일단 거의 이제 다 이제 청문회가 다 끝났고 이제 어쨌든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라는 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의 다 밝혀졌어요. 부적격이면 왜 부적격인지를 국민들도 어디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어쨌든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일단은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적격이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그때 가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아직 안 열린 분들도 일단 청문회를 하는 일단 청문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국회 자체가 파행이 되면은 결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 전체가 또 다른 공면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야당에서는 지금 그 조대엽, 김희수, 김현미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봉안에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 조대엽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이미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조대엽 후보자가 부적격이 될 것이냐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일단 하고 뭐 협조보다는 일단 청문회에 참석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절차대로 내리고 해서 다음 지금 좀 대기자들이 쭉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뭔가 전략을 세우지 무한정 국회를 야당이 보이콧시키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또 야당이 발목 잡아서 전국이 파행으로 간다. 이렇게 또 다 뒤집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이제 7월 3일이면 새 대표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새 대표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허 이사장님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저기 국회 역할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제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죠. 그리고 하고 지금 뭐 조대엽 후보만 이야기하셨지만 김상곤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인사청문회대로 쭉 진행을 시켜야죠. 그리고 하고 지지를 했든 반대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이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 같이 큰 이슈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하게 해줘야죠. 그거는 하게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걸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올스톱 시켜버리면은 국정 자체가 올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좀 거론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년에 개헌한다고 약속들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뚜껑을 열면 엄청난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국정 운영이 안 되게끔 만들면 그다음에 일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헌까지도 염두에다 둔다고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또 시비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저기 야당에서 운영위원장 내놓으라 하는 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20대 저 여당에서 여당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여당에서 처음부터 예결위원장하고 지금 빠따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해가고 예결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을 내놓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여당이니까 내놔라. 그것도 정보위원장까지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이미 전반기라도 마치고 나서 내놓으라 해야지. 전반기도 이제 안 마친 상태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줬다가 다시 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또 내놓을 또 야당도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여당이 좀 더 인내를 하면서 야당과의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이 대화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운영위원장 거는 이제 운영위가 열리고 조국 수석을 부르니까 그 맞대응 카드로 이제 그걸 갖다가 찔렀는데 네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관례와 규정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관례는 물론 여당 쪽에서 맡아왔던 관례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규정은 또 임기 규정이 2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지금 정권 출범한 뒤에도 가만히 있다가 조국 불러내라고 그러는 운영위가 열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그 카드를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 시기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 국회의원 구성을 할 때 국회의장은 야당, 네. 운영위원장은 여당 이런 틀 속에서 운영위원장이 배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만 딸랑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국회 전체를 논의를 해야죠. 국회의장직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정세균 국회의장 보고 그만두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전체를 움직여야 될 문제라서 운영위원장만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놔지는 건 아니고 또 최근에 김현미 의원 예결위원장 그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그 찬스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위원장들을 갖다 몇 자리를 갖다가 여야 간에 주고받으면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셈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이 내놓을 야당은 아니겠지만 명분도 약하고.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시기 조금 있다가 네. 그 여러 개를 놓고 같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갖다 다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번 인사 여러 가지 지금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꼭 누군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와 관련된 관련된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이라든가 조현혁 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전후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지 않고 계속 침묵 막 지키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운영위의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조국 수석이나 조현혁 수석 같은 경우는 인사와 관련된 왜 이렇게 참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청와대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은 그게 결국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조국 수석이나 조현혁 수석이 운영위원회 국회 출석하지 않으면은 또 야당에서는 국회를 우습게 본다 이렇게 해서 또 바로 대통령한테 정면을 또 공격할 거다 말입니다. 네네. 결국은 뭐냐면은 조국 수석이나 조현혁 수석이 뭔가를 만약에 운영위에 출석 안 한다면 자꾸 관행을 따져갖고 출석 안 하려고 하면은 빌미 약해요. 명분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출석까지는 아니라면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워낙 뭔가 또 야당에서 또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운영위는 관리에 따라서 우리는 출석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야당을 또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 운영의 한 파트너인 야당을 네. 결국은 그 전국 운영 파트너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강력한 반발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협치를 누가 뒤집으냐? 결국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뒤집다. 이래 되면 결국은 국회는 파행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치 앞을 지금 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추경 예산부터 시작해서 뭐 야당이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미 대통령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잠깐 언급하면은 결국은 청와대나 민주당이 결국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민주당이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야당의 대응,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새 지도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약간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지금 뭐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 사실 비전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좀 재밌는 발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중도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최근에는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높은데 홍준표 전 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도 사퇴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썩은 가지 잘라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에다 두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면 너 썩은 가지인데 라고 말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또 원유철 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 올라가서 그럼 지금 사퇴하시죠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는 그 멍석 위에 올라간 거고 홍준표 후보는 나는 중도 사퇴 없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지금 너 썩은 가지다. 뭐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일단 발언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대선 때도 주목받았지만은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이렇게 근데 굉장히 솔직한데 거기에 굉장히 거침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둘러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실 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배잖아요. 후배 되고 야 내가 너보다 낫잖아. 너가 나만큼 잘하면은 내가 그만둘게. 그렇게 그만큼 너는 내보다 안 된다. 원유철 의원은 나보다 그 대표 자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거칠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당 대표를 뽑지만 야당의 선명성을 지금 원래 강조하게 돼 있잖아요. 강조하게 됐잖아요. 그 야당의 선명성, 확장성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따라갈 만한 또 후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그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나친 자신감에 의해서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쨌든 당대표 되고 나서도 될지 안 될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고 나서도 저렇게 과연 그 정직하고 솔직한 표현을 계속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대여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이제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